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재미있는 페어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박지수라고 합니다. 사실 재미있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앞에 교수님 두 분의 발표를 듣고 보니까 이 발표를 듣고서는 저희가 이 과정을 했으면 참 더 수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배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라는 기록 문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고요. 그래서 오늘 데이터 페어의 주제인 기록 문서는 어떻게 연구 데이터가 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자료에 대한 이해와 정형화 작업을 거치면 연구 데이터가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발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고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게 작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된 연구의 일부여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훌륭한 연구진 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작업들을 다 해냈고, 그래서 혹시나 저희 발표가 끝나고 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또 있으시다면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고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연구가 이제 수행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 연구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사회는 이런 청소년이 가해자인 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뭔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려 하기보다는 좀 더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자극적인 내용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서는 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엄벌화 정책을 원하는 여론이 쉽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촉법 소년의 연령을 이제 하향하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연령 하향이 실질적으로 소년 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가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 그런 의견을 표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실증적인 연구, 경험적인 결과가 축적될 필요성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청소년 범죄 양상이나 아니면 소년을 둘러싼 환경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 연구원에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라는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소년보호재판이라는 그 자체가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소년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법원 소년부 판사님이 이제 판결에 필요한 소년들의 핵심적인 정보들을 여러 조사서들을 통해서 수집한 본인이 직접 본인의 언어로 작성하신 그런 메모입니다. 재판 기간은 이제 2013년 3월부터 18년 2월까지 만 5년간 작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자료를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 메모가 작성된 시점의 특성, 그리고 뭐 사건 특성이 있고, 그리고 뭐 소년 특성도 볼 수 있고요. 판결 특성, 가족 환경에 대한 특성, 이런 정보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든 소년들이 이 특성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판사님께서 이제 메모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소년들은 어떤 정보가 더 많고 어떤 소년들은 정보가 적고 그런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소년보호재판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누가 법원 소년부에 와서 재판을 받냐 하면은 일단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를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소년들을 우범소년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우범소년들의 사건들이 소년부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만 10세에서 13세에 해당하는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데요. 이때는 무조건 소년부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소년, 만 14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은 검찰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것인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것인가를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보호사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법원의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진 게 이제 소년부 재판이고요. 그러면 이 절차를 또 보시면 일단 사건이 법원에 접수가 되면 이제 판사님들마다 다르겠지만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일단 그 내용을 보고서는
이거는 이제 심리를 개시할 정도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고 그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심리를 개시해서 재판에 소년을 불러서 처분을 내리겠다, 아니면 뭐 불처분 내리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심리가 개시되고, 저희 자료에는 이 심리 불개시 결정을 받은 재판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심리를 개시하기로 한 그 사건들에 대해서만 모여 있습니다. 그 재판 결과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불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고, 또 보호처분이라고 흔히 알고 계시는 그 소년원 처분이 있는 그런 1호부터 10호까지 중에서의 이런 뭐 독립 단독 처분이나 아니면 1호에서 10호에서 다 병합된 처분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외로는 저희가 검찰에서 사건을 판단해서 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됐었는데 다시 법원 소년부에서 이 사건을 검찰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판단도 하실 수가 있고, 또 최종 판결이 아닌 경우는 이걸 잠깐 뭐 분류심사원에 보내서 얘는 조사와 교육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임시위탁 결정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 진단이나 허위 권고 이제 결정을 하셔서 이후에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판결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자료로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의 연구 대상은 우선은 사건 발생 당시의 연령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만 먼저 선별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자료 중에서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재판에 다시 등장한 촉법소년의 모든 사건들, 모든 재판들을 저희가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축 과정은 일단 그 재판 메모를 보고서는 연구진이 조사표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조금 더 코딩북을 만들어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1차 코딩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검수 작업을 한 후에 이제 소년 아이디를 생성하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삭제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2차 코딩 작업으로 사건명 위기 요인 사전 구축해서 그 코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처리했냐, 또 제가 전제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같은 사건 번호를 게시한 재판인 경우에는 이제 처분 판결은 한 번만 가능하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얘가 사건을 밖에서 계속 사고를 쳐가지고 병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코딩을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됐고, 그리고 또 가위탁이나 뭐 이런 다른 임시 처분을 받고 나서는 이제 소년 정보나 가족 구성원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점도 꼼꼼하게 코딩을 해야 됐던 그런 저희가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년 보호 사건이랑 보호처분 변경 신청 사건, 아니 보호처분 집행감정 사건이 같은 날짜에 게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럴 때에는 하나의 보호처분 결정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얘가 하나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다른 재판에서는 이제 불처분이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런 것을 저희가 또 조건으로 세웠고, 그래서 나중에 검수할 때는 소년 기준으로 자료를 정렬해서 복수 재판의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저희가 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소년 이름으로 검색을 하고 길, 날짜 순서로 정렬을 했고요. 그래서 사건 번호를 보면서 이제 고유의 사건 번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번호에는 하나의 보호처분만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코딩 검수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범죄명 사전 구축했던 것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2개 이상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이게 하나의 사건명만 기재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건 내용이 뭐 오토바이를 절도한 후에 뭐 무면허 운전을 했다 이러면은 절도 사건이랑 교통범죄가 같이 섞여 있는 건데, 이때는 이제 절도하고 등이 참 마법의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등에 이제 모든 사건 내용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코딩을 하고 싶어서 각 사건 내용을 사전 구축한 것을 따라서 이제 범죄명을 제가 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이제 뭐 소년 범죄에 대한 전문가 분께 자문을 받고 또 범죄 분류 체계를 참고해서 이 틀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주요 키워드를 구성을 했고요. 이제 탑다운 방식인데, 또 저희가 분류가 되지 않은 사건들은 이제 재판 자료 그 자체를 보면서 키워드를 보완을 하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바텀업도 같이 해가지고 하이브리드형으로 제가 했습니다. 근데 범죄명 사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제가 위기 요인 사전도 구축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문헌에서 이제 나눠져 있는 위기 요인 영역들을 참고를 해서 틀을 갖추었고, 또 연구자와 또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통해서 키워드를 수정하고 구성을 정교화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개인 영역, 가정 영역, 학교 또래 영역으로 구분을 했고, 그 안에 있는 이제 키워드
포인트들이 있고, 여기서 만약에 정신질환이 해당되는 게 있다면 뭐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게 이제 있는 친구라면 1이라고 코딩을 해서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영역에서는 최소 0개부터 13개까지의 위기 요인을 소년이 가질 수가 있고요. 가정 영역은 이제 0개부터 11개까지, 학교 또래 영역은 0개부터 6개까지의 이제 위기 요인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설명을 이제 제가 나름 드렸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준비 메모 자료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면적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저희가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분석 단위를 재판 기준으로도 자료를 정렬해보고, 사건 기준으로도 자료를 정렬하고, 그리고 소년 기준으로도 자료를 정렬을 해서 각각의 이제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그냥 주요한 결과만 보여드리면, 일단 재판 기준 결과에서 보면 소년 보호 사건으로 재판이 열린 경우에 최종 판결이 있는 재판은 전체 이제 62.6%가 됐고, 최종 판결이 없는 재판이 이제 37.4%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저희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거는, 개선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이제 불출석으로 코딩된 재판이 29.1%에 해당했어요. 이 전체 소년보호 사건 중에서.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얘네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 나가서 사고를 치는 것을 어떻게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연구진들이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사건 발생 시작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서 최종 판결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을 저희가 또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종 판결이 있는 재판 842건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사건 발생부터 판결까지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이제 소요된 경우가 많았고, 이제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봤을 때도 이 청소년의 이 혈기왕성한 시기에 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친구들이 만약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서는 있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방안, 뭔가 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되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건 기준 결과인데요. 이것도 앞서 최종 판결이 있는 재판 842건을 기준으로 제가 분석을 한 거고, 그 범죄명 사전을 구축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사건명들을 봤을 때 이 친구들에서 나타나는 범죄 유형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재산범죄다. 아까 5절 말씀드렸죠. 제가 수많은 5절들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재산범죄가 55.6%가 차지했고, 그 다음에 폭력범죄, 그리고 기타 범죄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흉악범죄는 이제 0.7%에 불과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범죄 사건 발생 시간도 알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시간 계산이 가능한 사건들에 한해서 봤을 때는 흥미로웠던 점이, 이제 교통범죄가 보통 이제 6시 이전에 새벽에 많이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 그리고 나머지 범죄들은 이제 하교하는 시간 3시 이후로 범죄 발생이 그 유형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년 기준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촉법소년 기준으로 재판을 다 봤다고 했는데, 저희 재판 그 메모 자료에 나타난 소년들은 이제 총 728명이었고요. 그래서 그 소년들을 정렬해서 봤을 때 저희 재판 기간 안에 처분 이력을 여러 번 받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분 이력이 3, 4회에 있는 소년이 전체 소년의 한 3.7%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소년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분석을 했냐면, 이제 위기 요인 사전 구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포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았고, 그 처분 이력이 3, 4회에 있는 소년이 처분 이력이 1회나 2회에 있는 소년들보다 위기 요인, 개인 위기 요인, 뭐 가정 위기 요인, 또래 학교 위기 요인 모두 다 이 위기 요인이 많은 수가 분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인데요. 저희가 이 연구 데이터를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그 앞에 교수님께서 보셨던 자료가 더 많은 것 같지만, 어쨌든 저희가 한 3,000장 분량을 받고 이것들을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싶어서 코딩북을 막 늘리다 보니까 엑셀 파일에 변이만 70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의 인원으로 저희가 했는데,
또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이런 검수 작업이 있었고 뭐 사전 구축도 계속 했었어야 되고요. 또 판단과 결정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작업 과정보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는 저희가 이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에 대한 그런 정말 철저한 이해를 했어야 됐다는 거,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런 정형화 작업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뭔가 특이한 케이스가 나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케이스들이 나와서 좀 융통성 있게 저희가 정형화 작업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맨 앞에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가 이 자료를 구축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진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이 목적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꼼꼼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